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사흘째인 어제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북한의 무력 시위가 새 정부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임세연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첫 무력 시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 시위가 있었는데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발사체가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점. 하지만 NSC를 또 열진 않고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는 점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듣겠습니다. 그 발사 즉시 바로 미상의 발사체 이런 것이 아니라 미사일이라고 정확하게 규정을 했었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상 미사일임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상의 발사체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미사일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했다라는 데에서 벌써 우리가 대북 관계에 대한 변화에 어떤 조짐들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NSC를 개최하지 않고 왜 그 국가안보실 회의만 좀 주재를 했느냐라는 이제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저강도 무력 도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거리 미사일을 3발을 발사한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저강도라고 규정이 되기 때문에 굳이 NSC까지 소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하나가 있고, 무엇보다도 사실 NSC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 인사들, 예를 들면 의장을 역임하고 있는데 의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이라든지 사무처장, 사무차장, 이 주무부처 모두가 사실 국가안보실의 국가안보실장이나 1차장이나 이런 분들인데 그 주요 인사들이 사실 어제 있었던 모든 그 국가안보실 회의에 다 참석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NSC에서 참석이 되는 국무총리라든지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들은 아직 임명조차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SC 자체를 개최하기보다는 일단 현실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 회의를 먼저 주재를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차후 채워나가겠다. 부족한 인사들은 민주당에서 인사보고서를 채택을 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예민하고 기민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회의 체제로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세연 전 대변인의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첫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이제 관심이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그전에 이제 후보 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 타격을 먼저 이야기하는 등 약간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 같은 기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까 보통은 저희가 북한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 발사할 때는 고도나 이렇게 사거리 분석을 통해서 이게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를 이제 보고 그 전에는 그 미상의 발사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는 바로 이제 탄도 미사일이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러한 본인이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했던 것에 대한 의식이지 않았나, 의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안보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이런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미사일이라 제대로 하지 않는다. NSC를 왜 대통령이 안 가냐 등의 다양한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파괴력이 낮아서 군 당국에서도 이것을 군 당국 지침상 공표 대상이지도 않은 순항미사일 발표를 안 하기도 하죠. 이제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NSC를 왜 개최 안 하냐고 엄청난 비판을 해왔던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의 전형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례적인 시간대에 발사를 했어요. 보통은 북한이 미국을 의식하고 미국 시간대에 맞춘 새벽에 발사를 한다던가 일이 그동안에 종종 있었는데 어제는 6시 반, 7시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퇴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특히나 우리나라를 좀 노린 듯한 우리나라 시간을 노리고 또 대남 포용이다 보니까 더 우리나라를 노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보를 강조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퇴근길에 돌아올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NSC를 물론 국정원장이 또 어제는 박지원 원장이 또 이제 나가다 보니까 국정원장도 비어 있고 장관들도 비어 있긴 한데 그럼 대통령이라도 참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서진끼리만 하다 보니까 이 NSC 그 중요한 국가안보실에 관한 회의가 안보실 점검 회의 같이 요상한 이름을 붙이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말했던 초강경 대응이란 말이 참 무색했다.
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윤 대통령께서 용산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현장을 챙기셨고 무엇보다도 지금 NSC 얘기를 하시기 전에 NSC에 당연직으로 배정되는 6명 중에 3명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랑 통일부 장관이랑 국정원장 자체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아직 임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NSC를 사실 지금 당장 개최하기보다는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북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이고 좋은 조치다라는 판단 아래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어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 윤 대통령께서 이제 코로나 의약품을 북한에 지원할 방침이다. 북한과 방안을 협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조금 전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때 인도적 지원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미사일을 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북한의 의도를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물론 지금 대통령은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도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민주당 쪽 얘기 듣겠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 북한에서는 코로나에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이제 환자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방침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게 코로나가 저희도 겪어봤지만 확산세가 급속하게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 체계 자체가 북한에서는 좀 많이 미흡하고 게다가 백신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백신을 그동안에 미리 문재인 정부에서 구입을 많이 해놔서 사실상 지금 한 200만 회 이상을 또 폐기까지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접종 시기들이 다 맞는 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도적인 지원은 당연히 지원이 돼야 되고 저희가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를 떠나서도 적국이 반면에도 인도적인 지원은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판단하신 거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잘 협력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협력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북한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방역 자체가 굉장히 체계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자칫 국가 자체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다. 민심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남한에 대한 무력 도발을 강화함으로써 내부의 결집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내부 방역보다 국방력 강화 5개년 발전 계획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정무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한 무력 도발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후보자 시절부터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또 이번에도 당연히 미사일로서 규정을 하고 개탄이라든지 어떤 중대한 도발이라든지 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워딩을 사용하셨거든요. 그런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라도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 자체가 차질 있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어떤 북한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를 무력 도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또 고민되는 것이 이제 통일부의 역할론이 되겠습니다. 권영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이제 채택이 된 상태고 권영세 장관이 과연 통일부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끌고 갈 것이냐. 문재인 정부에서 바라보던 통일부 장관과는 좀 다른 통일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식의 좀 변모가 있겠습니까? 저는 원칙을 바탕으로 굉장히 중도 실용 노선을 걷는 외교 노선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당을 수습하고 어려운 당의 위기 상황들을 극복하는 면모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당의 중진으로서 사실 의원들을 어떤 중재하고 이런 중도적인 노선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안정감 있는 인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자칫 좀 강경 대 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권영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주중대사 경험도 있고 이런 중도적이고 실용적인 노선을 바탕으로 너무 강경하게 가지 않도록 보다 조금 유화가 되면서 어떤 우리의 원칙들을 지킬 수 있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완전히 선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실용적인 방식으로 이끌어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화무드를 계속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강경 모습은 또 보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계속 강경한 모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학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급격한 남북한의 화해 무드가 또 진행이 됐었고 최초로 북한에 간 대통령이 됐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와서 3자 회의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북한에서 저렇게 도발, 미사일 발사나 이런 걸 하면 그 다음날 주가가 떨어지는 등 매우 국내 정서가 불안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근데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해도 사실 크게 동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제 평화에 대한 기본 전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그런 노력들이 전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정부가 바뀌었으니 그런 북한에 대한 노선도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동안에 했었던 기본적인 미국과 함께한 노력들 그런 부분이 또 좀 이어져 나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 비하하는 듯한 SNS 글을 올려서 논란을 빚은 대통령실 김성회 비서관 얘기인데 좀 물러날 분위기가 보이더라고요. 예, 뭐 그런 식으로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김성애 비서관이 맡은 직책으로 보면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라는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계층들과 다양한 어떤 성격을 가진 집단들을 다 포용하는 자리에 그다음에 그런 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는 비서관 자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사실은 뭐 좀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역사의식 왜곡된 역사의식을 사실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줬던 내용들이 사실 불거져가지고 직을 유지하기 힘들겠다라는 비판도 많았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다른 후보자들, 예를 들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 그다음 내지는 좀 과도한 프레임 씌우기 이런 면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좀 너무한다라고 비판을 좀 했지만 사실은 이 김성애 비서관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혹 수준이 아니라 본인이 썼던 과거의 SNS 글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이거든요.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아마 이 김성애 비서관께서 거취 결단을 하면서 좀 이렇게 사퇴를 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검증은 좀 잘 못했다라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이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뭐 청문위원들이 뭐 질문 등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검증 절차가 있지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경우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검증 절차라는 것은 이제 공식적인 검증 절차 예전 같은 경우는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있었던 그런 검증 절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허점이 이제 딱 드러났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 비서관 종교 다문화 비서관으로 선임이 됐었는데 저희가 귀를 처음에는 의심을 했었죠. 이분의 좀 천박한 역사 의식 그래서 매우 놀라웠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런 사람을 임명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는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죠. 얼마 전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해명이 또 더 거짓이었습니다. 이 해명이 뭐 어디에 논문을 보고 자기가 쓴 거다 했지만 그런 거 논문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른바 파도 망언, 파도 거짓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놀라웠고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부족한 게 아니라 검증이 없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네. 비서관 2명 정도가 더 이야기가 됩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문제로 2차례 내부 감찰을 받았다. 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거취. 두 분에 대해서 논란은 되지만 일단 거취는 특별히 정해진 건 없어 보여요. 그렇죠. 이제 뭐 징계성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진 않았지만은 아직 조금 과장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명확한 경위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아마 좀
차후 진행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적어도 지금 만약에 이 성비 자체가 사실이라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공직기관 비서관 역시도 사실은 좀 부적절한 논란 속에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내로남불 인사들,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인사 부적격 그 사항에도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인사 강행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많은 비판을 하셨던 만큼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보다 좀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게 보다 더 신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윤재순 비서관 관련해서는요. 지금 성비 사건이 이제 있다고는 하고 있지만 뭐 정식 징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정식 징계란 말이 사실 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성비를 저질렀다고 추측되는 해는 좀 지금 요즘 같은 때가 아니라 좀 더 옛날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 이런 부분이 더 부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고 처분 내려졌다는 거는 사안이 상당히 더 큰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식 징계가 아니라고 이분이 그러한 사실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명백히 있다면 그거는 존재하는 것이고 단지 정식 징계가 아닌 걸로 이걸 무마시키려는 것은 매우 국민께 국민에 대한 이런 공감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역할이 바로 그럼 총무비서관이에요. 만약에 되게 된다면. 근데 이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살림을 챙기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인사사항 그리고 이제 부당행위, 실내, 비서실에 대해 부당행위 등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총무비서관입니다. 뭐 그 역할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만들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시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분이 오히려 그 비위를 저지르신 분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엄중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민정수석이 없다 보니까 인사 검증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게 됐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초기라서 좀 이렇게 검증이 좀 어려웠던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원래는 대개는 이제 정치인들이 대통령까지 가는 경우가 대다수의 루트라고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떤 정치에 입문해서 정치적 커리어를 쌓아가신 분은 아니고 검찰총장 출신으로 사실 국민들께서 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주셨고 그 이후에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전에 전직 대통령들과는 정치적인 기반 자체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정치인들을 기용하기보다는 당연히 이제 자신과 호흡을 맞췄던 당연히 일을 잘 할 수 있었던 분들과 업무를 좀 같이 하다 보니까 보다 어떤 정치인들에게 향했던 여러 가지 기준들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좀 이런 혼란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다소 정치인들이 아닌 어떤 전문가 집단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인사 기준 자체에 대해서 좀 잡음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이거 검증 시스템 자체가 뭐 법무부로 가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사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민정수석실에서 담당을 하던 것이 사실 법무부로 오게 되면은 법사위원회의 견제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초헌법적인 기관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서관은 인사청문회도 없이 그냥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해서 많은 비판을 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사검증이 사실 국정운영 방향성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하면 그것을 법무부로서 이관을 해가지고 국회의 견제와 비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자체가 법무부로 가는 것은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기반 자체가 기존의 정치인들과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인사나 이런 구성에 있어서 다른 전직 대통령과는 조금 구성이 다른 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에 검증이 어떻게 또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완주 의원 성비 의혹이 악재입니다. 그런데 뭐 오늘 아침 여러 조간신문에서 나왔지만 더 많이 있다라고 이제 보좌진 협회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요? 일단 저도 이제 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피해자와 같은 여성의 입장으로서 그 피해자분이 더 이상 추가 피해가 없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이제 발생을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도부도 저렇게 방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민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를 앞두고 이 사건이 터졌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우려들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정치적인 유불리를 오히려 따지지 않고 선거가 코앞에 있더라도 이 부분을 접수하고 신속하게 처리했던 것, 그리고 프로세스대로 진행을 했던 것, 이 부분은 조금 국민께서 알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게다가 지금 가해자로 불려지는 그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는 3선 의원입니다. 이른바 중진 의원인데 중진 의원을 당에서 제명을 절차를 한 것은 당에서 할 수 있는 권한에서는 최대치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접수하고 빠르게 대응했다는 것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절차들이 좀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회에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지금 크고 이게 사실 더 많은지 아니면 실제로 이거에 그냥 의혹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제 지금 박완주 의원 건을 토대로 저희들이 이거를 은폐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밝히고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빠르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나온 이 성피 의혹이 일단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저희가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치를 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서 압승을 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광역단체장의 성비위로 인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말들을 맞게 되었고 그 대한민국의 1, 2도시라고 불리는 서울과 부산에 시장이 공석으로 남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재보궐선거가 있었고 국민의힘이 양쪽 시장을 다 굉장히 압승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이것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진 의원이거든요. 그전엔 광역단체장이었고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유력 주자들이 이런 성비 의혹에 끊임없이 연루되고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있으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박완주 의원 입장에서 다소 억울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랬었습니다만은 피해자가 지금 명백히 있는 상황 속에서 저런 변명이 어떻게 국민들께 다가갈지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 박원순 시장의 어떤 피해자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불렀던 민주당의 태도를 답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사실은 박완주 의원의 이 성비위 사건이 오늘 최근에 있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꽤 시간이 된 일인데 그보다도 더 빠르게 처리를 했었어야 됐다. 더 엄단을 했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서 견제론을 좀 더 강화하는 프레임으로 갖고 가야 될 텐데 쉽지는 또 않아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얼마 전에 끝났고 대선 이후에 바로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대선이 지면 불리한 건 자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었던 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좀 일방적인 폭주 그리고 지금 인사의 면면을 보시면 계속 주변의 인사들이 비리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윤석열 정부에 너무 초기에 많이 힘을 실어주면 앞으로도 이렇게 폭주하고 소통하지 않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SNS나 이런 데서 많이 올라온 게 윤석열 대통령의 출퇴근이 매우 화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오다가 겪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그 동선이 서초 어디서 계속 이제 아침에 최소한 2번은 이루어지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은 곳에서 호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하는 그 이른바 강남 지역이라던가 여기서 엄마 카페들에서도 굉장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적어도 수도권 민심에는 좀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방선거에서는 안정론으로 갖고 갈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대통령 선거랑 붙어 있는 영향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태도를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사실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굉장히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개혁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면서
시장의 부장을 가져오고 국민 민생을 오히려 해치는 법안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임대차 3법이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검수완박도 정말 옆뒤를 살피지 않고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민심이 안 좋은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난해 재보궐선거를 일으켰던 성비위까지 계속 터져 나오면서 이것은 대통령 선거랑 지방선거가 가까이 있어서 뭐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대선 이후에 민주당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어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흔쾌히 민주당에게 이번에 좀 견제론에 힘을 실어줍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당연히 이제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보다 훨씬 더 유리한 국면 속에서 지방선거를 치룰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 전략까지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